저는 속출됐던 부상자 중에 한 명인 홍병교이고요. 네, 저는 트럼프 현상과 그에 맞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트럼프라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이 트럼프 현상 혹은 트럼프 주의라고까지도 얘기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이걸 맞선 운동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다양한 쟁점들에서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트럼프 출연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트럼프가 하는 여러 가지 헛소리나 미친 소리들을 들으면은 진짜 미친놈이네? 왜 저러지? 왜 저런 인간이 나타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근데 우리는 그 갑자기 우연히 어떤 미친놈이 출연했다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구조적으로 왜 저런 사람이 지금 등장했고, 그것이 이제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어떤 현상의 일부로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80년대 그 레이거노믹스라고 지칭되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이제 거세게 일기 시작했던 이 시기 이후에 미국은 자유시장이나 감세, 민영화, 규제 완화 이런 거를 핵심으로 하는 이제 신자유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물론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렇게 가면서, 영미가 그렇게 가면서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도 그런 변화를 겪었고, 그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IMF 수술대에 올랐던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자유주의 모델이란 거는 경쟁의 효율을 낳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이제 자본이겠죠. 자본가 혹은 자본이겠죠. 그 자유가 번영을 낳는다는 약속을 이제 내세웠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의 폭발적인 확대를 초래했는데요. 가령 1979년부터 2019년 사이에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은 160%가 증가했지만, 하위 50%는 실질 소득으로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막대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었던 이 동중북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리노이 주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인근의 여러 주들, 그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러스트벨트 지역이, 그 공장들이 대거 빠져나가거나 이제 탈산업화가 되면서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조합 조직률도 1983년에 23%였던 것이 2023년에는 10%로 급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 미국에서 불안정 노동과 비정규직, 저임금화가로 기결이 된 것이죠. 미국의 가계는 부채를 통해서 이제 생존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시장화가 되면서, 공적 영역에 있어야 될 것들이 시장화가 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채무를 받기 위한 노동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즉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라는 것은 공적 자치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학력이나 건강 뭐 이런 것들에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어떤 억압 기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감각을 약화시키게 되고, 삶이 이제 고되니까, 그러면서 성과 혹은 실패라는 개인화된 도덕을 우리가 내면화하게 됩니다. 성과를 얻으면 쓸모있는 사람이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면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료나 주거, 뭐 교육 이런 것들이 빚으로 전환이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상시적인 불안이나 수치심에 물들게 되기 쉬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만연해지면은 세상이 나를 버렸다 라는 어떤 상실과 모욕의 감정을 강화하게 되고, 분노의 표적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에서, 자유는 존재하지만 그 자유는 불안, 우울, 자기 비난으로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우울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과 수치심을 내면화하기엔 노동자 계급이 주로 트럼프 지지층으로 상당히 결집을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어떤 좌절이 우익 포퓰리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상 속에서 트럼프식의 어떤 단호한 한방, 사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조커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대사인데, 그들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이제 여기 상담사 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은 이제 통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민주당의 이 진보적 신자유주의가 이들은 이제 극단적 중도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정치적 붕괴를 하게 되는데요. 빌 클린턴 이후에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중심의 엘리트 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됐는데요. 사회적으로는 다양성이나 인권, 환경을 겉으로는 강조하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매우 시장주의를 이제 강화했습니다. 이를 이제 진보적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은 이제 좌파 신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연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문화 정치로, 우파는 경제 정치로 분리가 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노선이 전문가들, 관료들, 고위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대중들의 고통을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통치자들로, 엘리트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엘리트들이 리버럴 담론을 독점하게 되면서 그 일자리를 상실한 중하층 백인 노동자 계급은 이 사회가 나를 비웃는다라는 어떤 모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들은 줄을 지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새치기한 이들이 나를 앞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선동들이 있는 것이죠. 가령 이제 티파티 그 운동을 하는 그 미국의 이제 신보수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는 소수자, 여성 뭐 이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뭐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박탈감으로 부여되고 있는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일단은 상실된 국가, 상실된 가정, 상실된 남성성 이런 것으로, 이런 감정으로 이제 그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산업사회 붕괴가 단지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자존감과 어떤 젠더 위계, 가부장제 질서에 자신이 이제 집안에서, 가정에서 갖고 있었던 젠더 위계 붕괴를 이제 가리키게 되고, 이들 이제 전통적 남성 노동자 가부장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이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반발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경제 정책으로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것을 강화하면서 문화적으로는, 문화 정책 차원에서는 다양성 포용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양념처럼 뿌리면서 얘기를, 사실은 진정하게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양념처럼 뿌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는 일자리를 상실하고 삶이 어려워진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한테 설교를 하네, 가르치려 드네, 그런 식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무지하고 보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진 그 대중들을 은근히 뒤처진 사람들로 취급하는 태도를 종종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식의 위계 속에서 굴욕감이 강화되면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무시당한다라는 이중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형성돼 있던 모욕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직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트럼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럴 엘리트들의 언어를 조롱하면서 포용 담론에 대해서는 위선이라고 공격을 막 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반감을 진짜 미국인들의 어떤 반경, 이런 식의 감정 정치로 변화시켜서 기존의 이제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을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즘으로 조직을 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노동운동의 침체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불안이 계급적인 분노로 표출되지 않고 인종주의적이고 문화적인 분노로 변환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자, 뭐 흑인, 트랜스젠더가 적대의 대상이 되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실패를 도덕적이고 정체성의 문제로 이제 치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피로감, 이런 뭐 카운터 데모크라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감정의 민주주의 문제를 연결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나 불안, 상실, 향수 이런 대중 감정이 정치적인 동력으로 작용이 되면서 냉소나 정치 혐오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트럼프 현상을 낳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자유주의는 시민을 시장 행위자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주권자로서의 주체성을 해체시켰죠. 그러면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 대한 욕망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절차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복잡한 논쟁 이런 거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을 한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어떤 비정치성을 사실은 이제 매우 정치적인 이것을 순수한 대표성으로 이제 포장을 하면서 전투적인 정치 문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협상보다는 승패, 뭐 상대 정치 세력을 적으로 완전히 보는 이런 거를 심화시키면서 항상 그 자신의 언어를 전투적인 메타포들로 구성을 하면서 단지 이제 슬로건이 아니라 기존의 엘리트 제도권 정치를 부패한 늑포로 상징화하려는 이제 반제도적인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기에 노동조합이 크게 이제 약화되는 시기게 되는데 이제 그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 불안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일정한 포드주의적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이제 공장 폐쇄, 일자리 붕괴로 이제 황폐화되면서 이들이 트럼프 지지층으로 상당히 이동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굉장히 과소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제로는 이제 임금이 정체되는 상태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번영기에 겪었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국가주의적인 감정으로 슬로건이 표출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 이 트럼프 현상을 몇 가지 특징으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한다면은 일종의 절망의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절망감을 포퓰리즘으로 전이시켰다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현상의 이데올로기로서 몇 가지가 이제 주되게 지목되고 있는데 인종주의가 있겠고요. 가령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그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공격이나 그 코로나 시기에 중국 바이러스 이런 걸 호명하면서 공격했던 것, 그리고 아시안 혐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미국인들의 어떤 불안을 인종적인 적대감으로 치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파 포퓰리즘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형식적인 어떤 반 엘리트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라는 모순된 포퓰리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데요. 어떤 지도자의 결단과 충성 이런 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개인 리더로서 자기 중심의 감정 정치나 충성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언론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기도 하고 운동이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트럼프 체제는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언뜻 보면 반세계화인 것처럼 보이고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패권을 새로운 형태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이제 트럼프가 자유무역과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관세와 달러 패권 이거를 무기로 삼아서 이전의 이제 경제 지배를 다시 다른 형태로 재조직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적 제국주의다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거센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 뉴스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노킹스데이라고 해서 두 번의 이제 전국적 규모의 그 큰 시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은 이제 6월 14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2천여 개 도시에서 200만에서 600만 정도의 시위대가 이제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이제 시위들이 있었고요.
중도 혹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시위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좀 보시면은 말 그대로 정말 전국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지 대도시 중심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도가 높았던 지역들, 뭐 아이오와나 네브라스카나 텍사스의 중소도시, 뭐 시골 지역 이런 데서들도 이제 시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어떤 대중의 지지가 굳건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굳건하진 않고 좀 수동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미국의 어떤 진보 진영이나 사회 운동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대중적인 이제 조직과 이거를 전국적 규모로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트럼프 진영이 지금까지 트럼프의 어떤 이런 통치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위축돼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 시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거리에 나왔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집회 제목으로 선정된 노킹스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로서는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절대 권력처럼 행동한다라는 이제 비판인 것이죠. 이거를 드러내면서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거에 대한 반발 기제로서 이제 조직을 하면서 그 권위주의나 뭐 인종차별이나 이주민 강제 추방이나 뭐 불평등 이런 것들과 계속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좌파들은 계급과 경제 권력 문제를 담론의 중심으로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인 트럼프 반대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월 18일에 이제 2차 집회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차 시위에서 나타났던 규모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지역 운동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좀 더 구체화하면서 1차에서 단지 이제 권위주의 뭐 반대, 왕국적 리더십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었었다면은 이 시기에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들, 이민자 단속이나 언론 자유 침해나 행정권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을 투쟁 담론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 투쟁을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위 전략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과거에 BLM 시위 때 트럼프 진영이 자꾸 이거를 시위에 대해서 무질서와 폭력 이런 식으로 이게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함정을 좀 피하기 위한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딱 일주일 전인 18일에 그 시위가 대규모로 있었는데 2,600여 개 지역에서 70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시위 때랑 지도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비대칭이 굉장히 컸는데 지역별로 굉장히 고르게 전국적으로 참여자가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국적 확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주요한 이제 목표였던 것 같고요. 시위 형태도 되게 다양해졌다라고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죠. 뭐 여러 가지 풍자나 창의적인 퍼포먼스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어떤 집회 축제화 경향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인 시장주의나 제국주의 노선에 대한 저항 이런 목소리들도 적지 않게 들렸습니다. 이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약 90%가 정치적으로 자신이 좌파다. 워싱턴 DC에서죠.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90%가 자신이 정치적 좌파라고 밝혔고 절반 정도는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집회 소식을 들었다. 26%는 인스타그램으로 듣고 참가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 보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화를 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온라인으로 조직해서 한 게 아니다. 오프라인 상의 조직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투쟁을 만들었고 그 홈페이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자기 지역에서 그 투쟁을 준비하고 각자가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할 때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막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전국적 투쟁을 만들어 나갈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바깥에서도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곳곳에서 넓혀지고 있습니다. 뭐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게 한 국제적인 이제 흐름 속에서 이게 무관하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채로 이제 이 반트럼프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만행들이 자신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점차 이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투쟁 과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곳곳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가깝게는 일본에서도 시위가 있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반트럼프 행동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 하루 전에 이제 29일에 트럼프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그 29일이 핵심 일정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정을 거의 29일에 몰아넣었고, 그래서 우리 이거에 맞춰서 29일에 저희가 경주로 내려갈 예정인데요. 시간이 되신다면은 같이 가서 마침 트럼프가 가장 가까운 곳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가까울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가서 좀 트럼프 반대 목소리를 좀 미약할지라도 있다 이것을 좀 여기서도 경주에서도 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굉장히 헛소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 외신들을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좀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죠. 지금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 그 반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정들을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면은 29일에 오후까지 쭉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 트럼프 방한 결과 보고 및 규탄 기자회견을 광화문에서 할 예정이고 이어서 열릴 이제 시민 행동에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1일에 그 아펙 정상회의가 딱 열리는 경주에 다시 가서 그 아펙 반대, 트럼프 반대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내고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런 행동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단지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각국에서의 저항들이 이제 각자 좀 맥락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유럽에서든 동아시아에서든 그 트럼프식의 어떤 우파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어떤 그 여러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또 있죠. 뭐 현중시위나 그런 극우 시위들도 계속 심심치 않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면서 지금 이제 또 동시에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이 한창이잖아요. 이제 뭐 막바지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단지 경제 수탈이다. 민족주의적인 어떤 반발 감정이 1차적인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운동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한창 이걸 둘러싸고 뉴스 그 헤드라인이 매일 장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관세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재조직하려고 한 거죠. 자신의 패권을. 그러면서 이제 4월 2일에 대규모 그 관세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소 10%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인 거고, 그리고 일부 국가들한테는 국가별 상호 관세로 10에서 50%까지 올리겠다.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해가지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한테는 25% 뭐를 한 거고, 어떤 나라한테는 이제 50%까지 이제 매기면서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딱히 거기에 50%를 근거도 없고 딱히 25%가 정확한 근거도 아닌데 그냥 자기 맘대로인 거죠. 좀 반발한다 그러면은 약간 보복의 성격으로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50% 이렇게 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단지 경제 정책인 게 아니라 굉장히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이런 것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 협상에서 카드로 이제 관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우리나라가 마치 이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면서 단지 혜택만 얻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이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 자체가 그 동남아시아의 엄청난 저임금을 활용해서 원래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임금이 올라가면서 거기 있는 노조들을 죽이고 대신 공장들을 옮겨가지고 저임금을 활용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체제인데 이것이 마치 그동안 미국이 되게 손해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막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소위 이제 다시 공장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민족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경쟁 구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자동차 문제라고 하면은 혹은 뭐 조선소를 미국에다 만들겠다 하면은 당연히 원래 그 일자리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한국의 조선소들에게 미국에다 조선을 지어 그래서 그게 성공한다면 한국에 있는 조선업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노동자들 계급과 한국 노동자 계급이 마치 서로 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위기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그 트럼프가 그런 관세 이런 거를 발표하고 하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약간의 환영 성격의 성명을 낸 바가 있는데 딱 그런 국가주의적 경계 안에 갇혀가지고 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 리쇼어링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지난 대선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국이 자기들도 관세를 올리면은 우리도 더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으름장을 피면서 여러 부문별 뭐 국가별로 다양하게 표적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복 관세와 무역 갈등이 이제 심화된 것인데 문제는 원래 그 중국을 표적으로 시작했던 이것이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맞대응을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뭘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마구마구 공격을 하면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내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그 단지 이제 관세를 매겨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국 기업도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감안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이미 그런 물가 상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이제 일상용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보고서들에 따르면은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 비용 정가가 약 55%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 기업에게 매겨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 계급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된다라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다 으름장을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경제 위기를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무역 마찰과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뭐 이거는 당연히 글로벌 무역량 감소, 성장 둔화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법적 제도적 논란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창 미국 내에서 논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부작용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의 쟁점으로는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5%냐 그 15%냐인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이걸 15%로 깎기 위해서 깎아줄 테니까 3,500만 달러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합의를 7월 달에 봤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근데 그 구체 합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체 합의안에 대한 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거고 그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한 정부가 말했던 거는 3,500만 달러에서 전액 현금 이런 거 아니고 그중에 한 5% 정도만 현금인 거고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차관이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 얘기는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이 부채안까지 합의를 봤는데 전액 현금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면서 일본도 합의했으니까 너네도 왜 안 하냐? 너네도 전액 현금으로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현금 일시 투입이 왜 문제냐? 그냥 언뜻 들어도 문제일 것 같죠. 당연히 이런 돈은 없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하면은 외환 보유액의 거의 전액을 이제 다 소진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도 아무리 친미여도 들어주기 어려운 측면이 확실히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세금으로 낸 대규모의 이제 자금이 이전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문제겠고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실장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명을 할 정도인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꺾었다고 해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면 안 하겠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한다. 그리고 그 2,000억 달러를 8년에 걸쳐서 매년 250억 달러씩 갖다 바친다. 이건 갖다 바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35조씩 갖다 바친다. 공납을 한다. 이런 거고, 투자라고 하기 어렵죠. 이건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수익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공감대를 형성했대요. 이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쟁점이 좁혀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협상이 타결될지 안 될지는 알기가 어렵다 라는 이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명쾌하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명쾌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더라도, 협상이 되더라도 결렬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렬이 되면은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사실 한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그 생태계나 한국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3,500달러를 그냥 받다 갇히는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갖다 바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렬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조치들을 하면서 대응하고 이런 것이 차라리 나은 상황이다. 이게 또 이 체제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다각화하면서 뭐 현실적으로 뭐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판매 경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각화하고 여러 시도들을 하면서 결렬한 상태에서 그 조건 속에서 한국 경제 구조나 네트워크를 바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이게 트럼프 때문이냐 아니면은 뭐 때문이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오바마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큰 틀에서는 이런 식의 구조 변화는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오바마가 아시아로의 회귀
주창하면서부터 미국의 이제 그전에 이제 그 세계 전략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었고, 트럼프는 이제 겉으로는 이제 WTO나 다자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미국 자본의 글로벌 우위와 이윤율 회복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부정하지만 동시에 금융화된 자신의 국가주의 논리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 중심 질서의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중심의 질서를 더 다른 방식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 정책 연속성이 있다. 1기 때 시작됐던 여러 가지 그 관세 이런 것들이 바이든 시기에도 거의 유지가 됐고, 그게 트럼프 2기 때도 방식만 다를 뿐이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주의를 약화시키고 관세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긴 했지만 목적은 어쨌든 규칙을 다시 쓰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질서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라고 이런 연구소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 압박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중 압박을 정교화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트럼프만 아니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뭐 민주당 정권이 되더라도 그 기조를 이어가는 한 여전히 같은 지금 세계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문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반대냐 아펙 반대이어야 되냐 이런 것이 그 시민사회 운동 안에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반대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트럼프 현상을 낳은 체제에 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 반대만 내세우는 운동이 아니라 이 트럼프 현상을 낳은 원인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어떤 그 민주주의 복원이나 다양한 대한세계화 운동 이런 담론을 사회운동 속에서 다시 흡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금의 사회운동을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선 대한세계화 운동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운동 안에 다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헤게모니가 아니라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다극화가 대단한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극화라는 거는 일정하게 어떤 주요한 강대국들, 뭐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주요한 강대국들 간의 균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진보적 국제 질서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오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다극화는 국가 간의 협상력의 재조정일 뿐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 나왔던 사미르 아민도 다극화의 함정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진정한 탈패권의 길은 비자본주의적 세계질서의 구축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극화라는 거는 탈세계화도 재세계화도 아니고 자본이 국가 형태를 바꿔가면서 생존을 연장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 이제 부상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남반구 연대의 어떤 중심, 미국한테 고통받는 여러 그 힘 약한 많은 나라들의 중심축으로 삼아서 대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은 어떻게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국도 아프리카에서는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굉장히 패권적이고 제국주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있고, 이것이 식민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이 중국 안에서도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좌파 학자들 중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대일로가 낳는 여러 이제 개발 협력의 뭐 주변국에서의 노동 착취나 자원 재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확인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축적 체제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계의 대안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미는 정당한 구호인데 반미라는 구호만으로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구조적 폭력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자본주의 축적체제나 권위주의, 생태 파괴 이런 것들이 다 내면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극화 담론을 넘어서서 대한세계화 운동을 재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한세계화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운동을 그냥 반복하는 건 아니겠죠. 새롭게 이제 대두된 여러 운동들도 있고 특히 기후정의 운동이나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21세기형의 대한세계 운동을 다시 복원하고 발명을 하면서 노동, 기후, 젠더 중심의 젠더 정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적인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